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기로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촌의 이목이 집중될 회담 장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만남을 앞두고 낙관적인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위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홍 의원님, 네. 정의용 실장 몸살 나지 않을까 좀 우려가 글쎄요. 됩니다. 예, 지금 예, 너무 강행군인데요. 예,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익 증진에 몸을 다 바치시고 계신데 중국에서는 지금 양해하느냐고 예. 굉장히 시진핑 주석이 바쁜데 예, 그런데도 아마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짬을 내 가지고 예. 시진핑 주석이 만나겠다 하니까 지금 G2 시대인데 시진핑 주석이 보고 싶다는데 달려가시겠죠. 그리고 아마 중국이 아직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역할을 아주 결정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데 예. 이제부터는 중국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뭐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건강을 챙기셔서 잘 성공하시라고 보고요. 예. 러시아를 이제 또 중국 거쳐서 가시는데 러시아는 또 푸틴이 18일 날 대통령 선거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시진핑은 만날 게 예정돼 있는데 예. 푸틴 대통령은 못 만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러시아도 중요한 나라기 때문에 푸틴도 아마 관심을 가지고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은 일본에 갑니다. 근데 일본 내에서는 좀 마음이 참 급한 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핵 사찰을 나간다면은 뭐 3억 엔, 30억 원을 내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베 정권이 늘 익숙했던 게 북한의 미사일 돌리는 핵 도발에는 상당히 익숙해 있는데 예.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가야 되는데 이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평화의 그 무드에 반기를 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늦게 뭐 우리도 먼저 하다 이른바 그 일부 언론에서는 뭐 비상 깜빡이 켜고 끼어들게 했다라는 네. 얘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뭐냐면 일본이 보통 국가 하는데 북한의 위협이 위협적인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위협을 자국의 정치라든가 국가적 전략에 많이 이용해 왔는데 예. 전혀 새로운 틀이 형성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핵 사찰이라든가 현장에 가서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위협이 실제적으로 얼마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그런 절차에 동참을 하지 않으면 완전히 배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상황. 이것은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아무도 가보지 않는 새로운 길이었기 때문에 과거 경험이나 관점이 유익하긴 하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사태를 그르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그 새로운 충격적 뉴스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일본의 또 국익이라든가 한미일 이른바 그동안 전통적인 그 협력 관계, 안보 협력 관계. 그건 네. 뭐냐면 경제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의 당면하고 현존하는 위협인 핵이나 미사일 위협에서는 정보까지도 같이 공유하는 아주 그 긴밀한 태세였는데 거기서 일본이 과거의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쨌든 북미 대화라든가 남북 대화가 아주 전격적으로 속도전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속도가 워낙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본이 이른바 저펜 패싱이라고 할 정도로 일본이 할 수 있는 일이 결국 그 우리 돈까지 내겠다라는 그런 정도로 이러한 그 동북아 평화 체제의 새로운 구축에 예. 자기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어떤 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되는 상황을 직면한 거죠. 알겠습니다. 일본 관련해서도 좀 궁금한 게 일단 중국 먼저 하나 예.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부 이슈, 그러니까 중간 선거 이런 것들이 결국 한반도에 영향을 많이 미쳤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네. 보면 지금 뭐 아주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연임 제한이 네. 철폐되는 그 개헌안이 통과가 되고, 그러니까 사실상 황제가 탄생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이게 우리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금 외교 안보에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우리한테 좋은 뉴스는 아니죠. 예. 사실 그 평창 올림픽 폐막식 할 때 저는 시진핑 주석이 깜짝 출연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예. 워낙 뭐 중요한 일이 황제 등극을 앞두고 대관식이 있기 때문에 양회에서 어쨌든 그 권위를 딱 보이고 예. 1인 집권 체제를 완성하려고 이제 뭐 못 온 것 같습니다. 예. 뭐 오고 싶은 마음은 있었을 거라고 이제 보는데요. 어쨌든 중국이 이렇게 1인 지배 체제로 다시 가는 것은 이 주변의 국가들이 전부 뭐 소위 마초 지도자들이다.
푸틴, 시진핑, 아베, 트럼프 예. 다 마초 지도자들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다 이 국가 현실주의자들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자기네 국익을 우리보다 힘이 더 센데 더 국익 증진을 위해서 막 힘을 막 펼치는 그리고 민족주의를 막 강조하고 하니까 서로 힘 자랑하면 우리가 세계 12등이지만 다른 주변 국가보다 힘이 세지 않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불리하죠. 그리고 한반도 통일 나아가서 평화를 이루고 통일로 가려면 결국 주변국들이 평화롭게 이렇게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서로 자기 국익을 추구하다 보면 관계가 별로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예. 안 좋은 상황이면은 이 중간에 사이에 있는 한반도가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다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예. 서로 이해관계를 열심히 챙기다 보면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면 통일로 가기도 어렵죠. 그렇게 보면 상당히 지금 상황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가니까 다행이지 예. 이럴 때 남북관계 정면 대결로 가다가는 진짜로 주변국들이 전쟁하게 놔두고 6.25 때처럼 이익 챙겨가기 바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전 천만다행이다. 남북관계가 적어도 최악의 관계를 벗어나서 예. 개선되고 북미 간에도 이제 대화가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여튼 그 외교를 계속 이끌어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날 길이다. 그래서 남북 간이 체제가 분담 비용을 최소화하고 그래서 나아가서 통일되는데도 통일 이후의 비용이 최소 비용이 되는 통일로 가기 위해서 예. 주변 국가들하고 외교를 잘해야 되고 주변 국가끼리도 사이좋게 지내도록 최선의 외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전인대에서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를 했지만 지금 대놓고는 뭔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못해도 독재자의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금 중국 내에서 적지 않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역시나 우리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시진핑 주석의 이른바 어떤 종신 국가주석제가 예. 만장일치로 99.8% 북한보다 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한 압도적인 표차로 그렇게 그것을 전 세계에 공표하고 사실 했다는 것은 이른바 가장 기본적인 게 탄탄한 국력, 예. 특히 경제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돈이 될 만한 아주 주요 기업들도 사들이고 막 M&A하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치열한 경제적 아프리카까지 손을 뻗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벽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체제의 어떤 정치 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다. 예. 그리고 적당한 수준에서의 한반도의 말썽, 잡음 이런 것도 이런 사드 갈등까지를 포함해서 북미 이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시진핑의 안정적 국가 리더십을 정당화하는 그 요소를 작용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과연 김정은이 시진핑식의 경제 계획 개방을 해서 저런 식의 모델로 갈 것이냐, 예. 아니면 그렇지 않고 세계 체제 내에 어떤 정상 국가로 편입하면서 미국과 관계 개선을 갈 것이냐. 그러니까 아마 북한 체제도 체제 보장이라는 게 현재와 같은 압박이 계속되는 건 체제 보장이 아니고 새로운 탈출구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주변국의 행보, 특히 러시아나 중국이 어떠한 과정을 가는가라는 것이 어쨌든 과거에 그 카다피가 망했을 때 네. 어떤 여러 가지 교훈을 얻었던 것처럼 이 시진핑의 그 어떤 주석이 뭐 정신력을 하든 어떻든 그것이 우리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관심을 봐야 된다. 특히 김정은의 관점에서 저 현상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교훈을 도출하고 이른바 핵하고 경제 병진 노선으로 가는데 지금 의지와 결단을 보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달여간의 과정에서 예. 이런 좋은 모멘텀을 잘 살려서 이 한반도 평야 체제로 가는 그리고 그 어떤 가장 일차적이고 가시적인 목표 우리가 달성할 목표는 비핵화를 반드시 달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복합적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문제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한반도 그중에 김정은의 그 어떤 머릿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도 우리가 치열한 외교 심리전 또 외교 협조를 구축하면서 그것도 고려해 넣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얘기 중에 궁금한 게 사실 어떤 식으로든 일본이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예상은 했지만 이게 저는 핵사찰에 비용을 내겠다라는 건 조금 생뚱맞은 네.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나쁜 건 아니죠. 예. 핵사찰해서 CBID 미국이 원하는 또 한국도 원하는 CBID로 가는데 자기네가 이제 그 착수 비용을 재겠다는 예. 겁니다. 이제
사찰 단원들 뭐 체류 비용이라든지 뭐 도구 사용비 뭐 이런 것들을 낸다는데 30억 원 정도인데 큰 돈은 아니죠 사실 국가 단위로 보면. 예. 그러나 상징적으로 아베가 생각한 것 중에 오랜만에 보는 창의적인 것이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지금 아베 총리도 사실 부인의 그 사학 비리로 인해 가지고 예. 지지율이 완전히 곤두박질 쳐서 다시 굉장히 지금 속으로는 울고 싶은 그런 상황일 텐데. 더군다나 이제 남북 간의 관계가 좋으면 또 일본 지도자들은 역대 별로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죠. 거기다가 미국까지 자기네들을 버릴지 모른다. 예. 북미 간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타협되니까 아마 남북 정상회담보다 트럼프가 북한하고 정상회담 한다는 거 더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군대를 새로 구축해가지고 헌법 개헌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려는데 부인은 또 저 난리가 났죠. 예. 그러니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이것을 일본인들 사고방식은 2002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2차 서해 교전이 있었잖아요. 예. 서해 교전이 있었는데 제가 놀랬던 게 미국이 북한에 특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서해 교전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정면 대결 국면이 안 되고 월드컵 결승할 때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일본에 가셨고 예. 이제 하여튼 그 천안함에서 사상한 사람들 좀 대우 문제로 우리 정부가 곤욕을 겪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남북 교전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가 잘 진행되고 있을 때 예. 미국이 북한에 특사를 보낸다니까 이제 한반도에 드디어 평화가 오나 보다. 남북 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는 그대로고 미국도 특사를 보내니까 북미 관계도 좋아지나 보다 그랬는데 그때 아베가 지원한 고이즈미 총리가 예. 평양을 달려가지고 북일 간에 엄청나게 진전을 가져오는 회담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납치자들도 막 데려가고 그래가지고 고이즈미 인기가 그냥 하늘로 치솟았죠. 그때 정치적 인기가 강해진 게 아주 스타가 된 게 아베입니다. 아베가 다 그걸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베도 그걸 착안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에서 아베가 머지않아 평양에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트럼프보다 먼저 갈 가능성도 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아베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국내 정치에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자기의 그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운 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예. 더 빠른 행보를 보일 수도 있다. 물론 뭐 트럼프보다 먼저 갈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굉장히 발빠르게 하는 것에 일탄으로 지금 이걸 내놓은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본질적으로 일본은 김 의원님이 보시기에 우리와 북한의 관계 개선,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이 그렇게 썩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가요? 사실 지금 일본을 보면 좀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저는 아베 그 어떤 정치적인 그 지향점을 완전히 파악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도 가장 먼저 워싱턴 달려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짱 뜬 것처럼 미국의 행보가 어떻게 되느냐에 가장 민감한 것이 북한의 움직임보다 더 아베의 어떤 정치적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미 간의 관계 속에서 일본의 영향력이라든가 일본의 그 어떤 안보적인 차원의 그 현실적 위협 이런 거를 분명히 인풋 시켜서 자기들도 이런 것에 대한 해결자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물론 국내 정치적 요소도 크지만은 그걸 타국의 국내 정치 요소에 이렇게 저렇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 간의 북미 정상회담을 중간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했다. 그 일부는 될 수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그 어떤 행보나 움직임도 우리가 이 한반도 평화라든가 비핵화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런 관심과 영향력을 잘 활용하고 그걸 잘 설득해내는 그리고 아베라는 이번에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에 성사되는 가장 성공적 요인 중에 하나는 우리 메신저로 가신 분들이 이른바 맞춤형 소통을 했다. 상대가 어떻게 얘기했습니다. 단순히 팩트 전달이 아니고 트럼프가 뭘 좋아하는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게 다 당신 공이다 그랬으니까 막 기분 좋아가지고 오케이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는 일본 아베 총리의 맞춤형이다. 그래서 이 정보기관장이 같이 가는 거, 특히 이번에 서훈 국정원장이 일본 가는 건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대상의 특성과 그런 어떤 거에 따라서 그래서 이번 모든 협의가 이 바텀업 실무에서 위에 보고돼서 결정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위에서 같이 놀아버리고 그래서 탑 다운 그 최고 지도의 먼저 결단을 통해서 실무를 준비하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아마 일본도 이런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같이 동참하려고 그것이 뭐 어떤 비상등을 켜든 어쨌든 간에 이런 그 한반도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완전히 소외돼서 이른바 아웃라이어라고 그러죠. 완전히 네. 동떨어지고 외톨이 된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할 거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일본 아베 총리의 그 뭐 1차적인 관심은 이런 미국이 일본의 입장을 고려해서 어떤 실무 조율이라든가 북미 정상회담도 일본 요소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 뭐 직접 가는 그런 행보보다는 워낙 큰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일단 사실상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일본의 입장이나 또 어떤 방향을 같이 포함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더 크지 않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공화당 후보 지원 유세에 가서 굉장히 처음 꺼낸 이야기가 북한 이야기였고요. 위대한 타결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에 반면에 백악관 참모들이나 뭐 언론 전문가들은 우려 섞인 이야기 좀 네. 예상은 했지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지금 보고 맞습니다. 계신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45분 만에 이제 결정했다 그러는데 예.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이 사실 트럼프하고 굉장히 이제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트럼프 지원 사격에 나선 거죠. 45분 만에 결정한 게 아니라 이처럼 좋은 기회가 왔는데 지도자로서 이런 기회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잘못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러나 대화한다고 해서 제재를 쉽게 풀어주지 않을 것이고 확실한 비핵화가 진전이 될 때까지는 계속 압박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난 트럼프를 믿는다 이런 식으로 지원 사격을 했는데 저 자리에서 우리 정의용 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맥메스터 보좌관이 네. 정상회담 이렇게 빨리 안 됩니다 이렇게 막았다는 거죠. 막 그리고 백악관의 많은 참모들이 상당히 보수적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대통령이 이러시면 안 되는데 전부 이러니까 그래서 정의용 실장이 직접 발표하시라. 백악관이 발표하면 더 보수적인 발표 내용이 나올까 봐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미국의 언론의 논조를 보면 대체로 좀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그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성이 줄어들고 평화의 가능성이 증진되고 북한하고 이렇게 대화를 모색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고 트럼프가 생각하는 게 내가 외교에서도 달인이다. 이런 네. 입장에서 나는 김정은을 제압할 수 있다 그러는데 사실 트럼프는 일거수일투족이 전 세계에 공표가 되는 사람이고 김정은은 그걸 하나하나 다 연구하고 트럼프의 생태에 대해서. 예. 근데 김정은은 감춰져 있어서 김정은은 트럼프는 잘 모르고 외교에 대해서도 그렇게 관심도 없는데 마치 외교 협상의 달인인 것처럼 나서는데 중간 과정에 협상이 없기 때문에 과연 무슨 협상 결과가 나올 것인지 걱정이 지금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정상회담이 제대로 5월 달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물론 크지만 네. 한 10% 정도는 아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기복이 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4월쯤 가가지고 이게 이거 정상회담 와봤 때 나한테 중간 선거에서 불리하겠다 싶으면 트집을 잡아서라도 정상회담 실현시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5월 달에 반드시 정상회담한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먼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미국이 안 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백악관 실무진도 정말 많이 바쁠 것 같은데 역시 궁금한 건 어디서 과연 그렇다면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것이냐. 일단 어디라고 보십니까? 판문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상징성 측면에서는 그 전 세계 유일한 아직까지 그 냉전의 유산이고 분단국인 판문점이 좋은데 판문점 하려면 서울까지 와서 또 이렇게 네. 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백악관, 평양, 판문점, 뭐 제3국 스위스까지, 뭐 스웨덴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장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함의가 있어요. 이건 상징성뿐만 아니고 과연 이것이 그 이끌려가는 회담이냐 아니면 주도권을 확보하는 회담이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것이 그 정치적 상징성 측면에서는 한반도의 그 어쨌든 DMZ 비무장지대인 네. 평화의 집이나 뭐 이런 데서 개최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 정부의 역할 사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갖고 있는 함의가 엄청나게 더 커지는 거죠. 예. 그렇지 않고 김정은이가 이번에 보여줬던 그 결단의 스타일대로 뭐 백악관 내가 가겠단 말이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까지도 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소는 의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뭐 인접한 국가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장소가 결정되면
그 장소가 예를 들어서 평양이나 워싱턴 같은 그런 데서 개최가 된다면은 그것이 의제의 상당 부분을 함축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 않고 이제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 그 판문점에서 개최된다고 하면은 이것이 비핵화도 비핵화지만은 평화 체제나 이른바 북이 주장하는 뭐 주한미군 철수까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북한 체제에 대한 위협을 근원적으로 배제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실무 참모진이나 뭐 마이크 폼페오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참모 스텝 진전에서 장단점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의제하고 같이 중장기 로드맵까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장소가 의외로 상당히 늦게 발표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위원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